이번 강원도 산불로 모두 530헥타르, 축구장 740개 정도 넓이의 산과 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잔불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경찰도 최초 발화 지점에 주목해 산불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은 600명이 넘습니다. 학교 체육관 등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던 이재민들이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불편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도 성수기를 앞둔 상인들도 망연자실했습니다.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조직은행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어제 이어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포장이 파손돼 이식 수술에 쓰지 못한 골반뼈를 폐기하겠다고 했던 조직은행이 이걸 다시 포장해서 병원에 보낼 준비를 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포장 건수가 최소 65건에 달하는데 무허가 건물에서 인체 조직을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두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4월 임시국회는 첫날인 내일부터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주 좋은 관계라고 공화당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정상끼리 대화로 비핵화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강원도 산불이 이제 잔불까지 모두 잡혔지만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530헥타르의 임야가 불에 탔고 또 주택 530채, 또 건물 100동이 화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될수록 확인되는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 그리고 날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던 상인들 모두 불에 탄 잔해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600명 넘는 이재민들이 문제입니다. 체육관 같은 임시거처 대신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또 그나마도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속초에 마련되어 있는 이재민 대피소에 이주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주찬 기자, 집과 일터를 잃은 이재민들 걱정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강원도 속초시 LH공사 연수원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전쯤인 7시부터 속초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17가구 41명이 이곳으로 대피 장소를 옮겨왔는데요. 잠시 시설을 살펴보면 방 안에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간단한 요리를 또 할 수가 있고요. 방 안에 샤워부스와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재민을 한번 만나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을 옮기셨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고요. 너무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해요. 네, 지금 시설은 옮겼지만 지금 막막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처럼 이재민이 공공기관 연수원 등으로 오늘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되긴 했는데 이런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전다빈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2년 전 포항 지진 당시 이재민들은 대형 체육관에 단체로 머물렀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불편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연수원을 이재민들에게 내준 겁니다. 모두 96개의 방을 제공해서 460여 명이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연수원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과 마을회관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사용했던 조립식 주택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와 강원도개발공사도 각각 공무원 수련원과 알펜시아 리조트를 숙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부영도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중 224가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한 이재민은 현장에 설치된 주거 지원 부스를 찾아 상담하면 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이주찬 기자. 확실히 화면으로 보니까 이제 체육관 같은 곳에 계시는 것보다 공무원 연수원으로 옮기신 분들 확실히 좀 생활이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체육관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고성군 천진초등학교 체육관 등에 120여 명이 머무르고 있는데요. 추위를 막기 위해 한평 남짓한 텐트를 설치해 서너 명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위도 추위지만 이제 마땅히 씻을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공공시설 연수원 등으로 이주가 시작됐는데요. 또는 임대 아파트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모두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모든 연수시설 등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이 한 정부 집계로 6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민 숫자도 계속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재산 피해도 계속 집계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에 탄 주택이 530여 채에 이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오후 기준 불에 탄 주택이 530여 채로 집계됐습니다. 발표 5시간 만에 피해 주택 50여 채가 또 늘은 건데요. 그 밖에 상가와 숙박시설, 관람시설 등은 380여 곳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로 4만 마리가 넘는 가축도 죽었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은 530헥타르, 축구장 넓이의 740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전화선과 인터넷 등 통신시설은 오늘 자정까지 100%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동안 계속 또 우려가 나왔던 게 불씨가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사나흘 동안도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불씨가 피어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진화 작업은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 비가 좀 내린 상황이어서요. 사실상 모두 꺼진 것으로 당국은 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감시반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이재민들은 무엇보다 이 빠른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시 LH공사 연수원에서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세 곳에서 시작된 불이 정확하게 어디서 왜 났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감식 작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불이 나고 가장 늦게 꺼진 인제 산불은 그 원인을 놓고 지금도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고성에서 시작돼 속초로 번진 산불. 250헥타르, 축구장 350개 넓이의 산과들을 태우고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전신주 개폐기 전선에서 튄 불꽃이 산불로 번진 걸로 보고 해당 개폐기를 정밀 감식 중입니다. 근처 가로등과 간판 조명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비슷한 피해를 낸 강릉 옥계면 산불 발화 지점으로는 한 신당 재단이 지목됐습니다. 24시간 켜져 있던 전기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추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나? 이제 돈이 뭐 그건 통과는 못하죠. 막 그렇지 뭐 전기초를 켰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 나고 가장 늦게 불길을 잡은 인제 산불에 대해선 최초 발화 지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그쪽서부터 엄청나게 퍼져 있었죠. 여기저기 그냥 막 나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고성과 강릉으로 인력이 몰린 탓도 컸습니다. 경찰은 근처 민가에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 근처 신당에서 촛불이 번졌을 가능성 등을 확인 중입니다. 여기가 바람이 계속 돌아요. 이렇게도 불었다가 뭐 이렇게도 불었다가 불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 이만한 초를 켜요. 경찰은 이와 함께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주변 CCTV를 분석 중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던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영세농일수록 시름이 더 깊습니다.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적다 보니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겁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소중한 벽시와 비료가 한순간에 재가 됐습니다. 한 해 농사를 위해 창고에 차곡차곡 준비해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던 트랙터와 콤바인, 이항기와 파종기 등 수억 원에 달하는 농기계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트랙터 한 대는 웬만한 승용차 2세대 가격에 달합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화재 보험 들으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분들이 아니고 이제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들이거든. 전체 농민 중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지난해 경우 7%를 조금 넘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의 땅에 농사를 짓는 영세농은 정부 지원도 없어 가입률이 더 낮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나오는 복구비가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미치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걸 누가 다 이렇게 이걸 해주나? 응? 아유.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난 포항 지진 때 정부 지원금은 한 가구당 900만 원. 한순간에 살 곳과 일할 터전을 잃은 이재민 앞에 막막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관광객으로 북적였을 강원 동해안 지역이지만 이번 주말과 휴일은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워낙 지역 경제에서 관광산업 비중이 큰 곳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걱정도 큰데 평소처럼 찾아가는 게 피해 지역을 돕는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은 속초 중앙시장 풍경이 평소와 전혀 딴판입니다. 주말 휴일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던 이곳 시장 골목이 지금은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한산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 골목은 닭강정 맛집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유명한데요. 집집마다 긴 줄을 늘어섰던 평소 모습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시장 주변 도로도 오늘은 텅 비었습니다. 100%다면 30%밖에 안 돼요, 장사가 지금요. 속초 대포항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북적이던 횟집엔 손님이 없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숙박업소도 예약 취소가 잇따라 울상입니다. 5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2팀 정도 받고요. 예약 있는 상태도 예약이 다 취소됐고. 이렇다 보니 관광객들이 지역 상인들을 걱정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 그런 생각으로 여기 오는 거고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 도시들은 모두 관광산업 비중이 큽니다. 평소처럼 이곳을 찾아주는 게 곧 자원봉사란 말까지 나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거의 매해 크고 작은 산불이 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진압할 장비는 부족합니다. 한꺼번에 3,000리터 이상 물을 뿌릴 수 있는 대형 소방 헬기를 사자는 이야기가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예산 문제로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소방 헬기 KA-32입니다. 수면에 가까이 붙어 호스로 물을 빨아들입니다. 3,000리터까지 담을 수 있지만 안전 문제로 보통 2,000리터만 채웁니다. 한 번에 투하하는 양이 적으니까 계속 이제 담수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런 게. 이런 문제로 강원 소방본부는 이미 지난해 대형 카모프 헬기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한 번에 3,40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뜰 수 있는 기종입니다. 국회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 산불 났을 때는 이 강풍 때문에 산불이 금방 번지거든요. 산불 진압을 위해서는 헬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대에 250억 원에 이르는 가격에 기재부가 반대했고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3,000리터짜리 물탱크를 달고 산악지대를 누비는 산불 소방차 예산안도 역시 빠졌습니다. 효용성이 낮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강원 지역 소방 인력도 정원을 크게 밑돕니다. 기준 정원 5,100여 명에서 1,400여 명 모자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동해안에선 2000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까지 초대형 산불이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강원도 산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다른 화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대구의 야산에서도 불이 나 축구장 3개 크기의 임야를 태웠습니다. 서울 인왕사에서도 불이 났는데 다행히 불이 산으로 옮겨 붙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인왕사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아침 6시 55분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기와 지붕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심했죠. 시커먼 연기가 엄청 올라왔었는데 이미 소방차 왔을 때는 불이 이미 끌 수 없는 상황. 소방관들이 손 쓸 틈도 없이 보강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불은 보강전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보강전 담벼락엔 아직도 소방호스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서 당시에 위급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보강전 위에는 원래 기와지붕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전체가 타버리면서 기와지붕이 전부 떨어져 내렸습니다. 불상과 종, 목판 등이 불에 탔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은 아니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자칫 인왕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 침대 위에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엔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축구장 약 3개 면적 임야를 태우고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각막이나 연골같이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처리하는 공공조직은행의 부실한 관리 실태. 어제부터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밀봉된 포장을 뜯어뜨려서 조직을 못 쓰게 만들고 오염된 조직을 환자에게 그대로 이식한 사고도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조직은행 측에서 포장이 파손된 조직을 폐기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다시 포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몸속에 들어가는 거라 당연히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그래서 법에서도 이 재포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공조직은행은 이식 수술을 위한 골반뼈를 병원에 보내려다 포장이 파손된 걸 확인했습니다. 오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결국 이 뼈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작성한 내부 보고서엔 포장 상태 불량인 골반뼈 3개는 폐기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와는 달리 재포장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시 쓸 준비를 한 겁니다. 파우치는 폐기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재포장 처리를. 포장이 파손된 인체 조직 74개 중 65개를 재포장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체조직법은 재포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포장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식약처 담당자가 3차 포장,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포장만 파손된 경우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해준 겁니다. 특히 몇 개나 재포장을 할 건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하지는 않았고요. 수량에 대해서는 왜 보고 안 하셨어요? 몇 건이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조직은행은 조직 검사를 다 했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인체 조직을 받아서 이식해야 하는 의료 현장에선 우려를 나타냅니다. 3차 포장 자체도 이제 무균적인 조작을 거친 거기 때문에 3차 포장이 훼손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오염된 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이식제는 폐기되어야 된다고. JTBC 정혜성입니다. 이렇게 파손이나 오염이 쉽기 때문에 인체 조직은 식약처에서 정한 대로 철저히 관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조직은행 일부 지사에선 무허가 장소에 인체 조직을 보관하고 허술하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하얀 상자를 든 퀵서비스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상자에는 공공조직은행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골, 피부 등의 인체 조직이 담겼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선 이 남성은 상자를 차량에 싣고 서둘러 떠납니다. 이 남성이 인체 조직을 전달받은 곳은 건물 12층에 있는 공공조직은행 성남지사. 하지만 이곳에서 인체 조직을 보관하고 배분하는 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인체 조직을 보관하려면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한데 해당 건물의 2개 층을 사용하는 성남공공조직은행은 13층만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무허가 장소에서 인체 조직 관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한 공공조직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식약처에서 현장 점검을 나왔을 때 12층에 보관했던 인체 조직을 13층으로 옮겨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지난 3일 오후 뒤늦게서야 성남공공조직은행은 식약처로부터 12층에 대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각 지사를 관리하는 공공조직은행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차후에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지금 조사하고요. 관리 책임을 잘 못한 일이라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후에도 공공조직은행 최모본부장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이 내용을 계속 취재해온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2년 전에도 이 공공조직은행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고 이걸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특별 감사에 나섰는데 당시에도 70건에 달하는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직원들 임금은 깎고 간부들 연봉은 올린 것으로 네. 조사됐고 한 간부는 근거 자료도 없이 교통비 2,7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특별감사 때 밝혀진 내용인데 특별감사 이후에 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은 더 좀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인데도 무허가 건물로 운영하고 포장이 파손된 인체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재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이번에 발견됐습니다. 네. 특히 오염된 아킬레스건이 환자에게 실제로 이식되기도 했고요. 이번 사고가 더욱 심각한 건 결국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보도에서 이제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잘 관리하지 못한 이유가 냉동고를 살 돈이 없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특별감사에서는 간부들 연봉을 올리고 또 교통비로는 수천만 원을 쓰게 했는데 돈이 없었다는 게 해명인 겁니까? 네, 사실 그 해명을 듣고 내부 관계자들이 크게 분노한 겁니다. 네. 특히 당시 특별감사 결과 회삿돈 횡령이 발견돼 지난해 10월 파면된 국장이 있습니다. 2급이고요. 지금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해당 국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결국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국장은 장기 조직을 밀매한 전과도 있어 내부적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조직을 밀매한 전과도 있다. 죗값을 치른 거겠지만 이런 업무에 다시 투입되는 게 적합하느냐 이런 논란은 분명 나올 수 있겠군요. 게다가 지금 횡령으로 파면이 됐는데 다시 복직이 된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관계자들도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참석한 인사팀장이 장기 밀매 건에 대해서 노동위 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는데 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복직하기도 전에 사실상 사내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반 직원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다 처우도 좋지 못하니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고 특히 있는 사람도 계속 그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취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당직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말단 직원들이 있고요. 또 예산 부족을 이유로 특정 직군만 수당을 받고 나머지 직군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파악됐습니다. 한번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이 자기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기면서 애들 건 안 챙겨준 거죠. 이덕형 조직은행장은 잇따르는 사고에 대해서 개인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 실수가 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네, 저희가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좀 우려됐던 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혹여나 자신의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하려던 분들이 기증을 좀 주저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좀 철저하게 이 문제를 파악해서 그런 기증 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수사단은 주말에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 주변인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바깥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놓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자신을 수사 권고한 진상조사단을 향해 표적 수사라며 검찰에 감찰을 요청하자 진상조사단이 외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관계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사람이 과거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가까운 사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김학의 의혹 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조사단이 발끈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은 외압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수사를 권고하면서 2013년 수사 당시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인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주변인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그중 사업이나 송사관계로 윤 씨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넣을 만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단은 왁스물 분석에 주력하면서 윤 씨 주변의 핵심 수사 대상자를 잇따라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최근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거래 사례가 계속 발견되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옛말이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휴대전화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의 시대,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 누구든 손쉽게 마약을 구한다는 영화 속 설정, 현실과 얼마나 가까울까? 실제 휴대전화 한 대만 있으면 마약을 팔겠다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트위터 등에서 대마를 의미하는 은어로 검색해보니 수많은 판매글이 나옵니다. 텔레그램이나 위커 같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통해 접촉하자고 합니다. 직접 판매자들과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가격은 대마 1g에 18만 원, 결제 후 30분 안에 전달해줄 수 있다고 답합니다. 사기가 아닌지 증명해달라고 하니 판매할 대마와 함께 인증사진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거래 방식은 이른바 던지기,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전화 부스나 공중 화장실 등 눈길이 잘 가지 않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합니다. 돈만 가로채는 사기도 많아 마약 사범들은 몇 차례 사기를 당한 뒤에야 진짜 공급책을 찾아 거래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SNS를 통한 거래가 늘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조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일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도 첫날인 내일부터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두 후보자의 임명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대기업을 비판해왔는데 변호사인 남편은 대기업 사건을 수임했다며 한국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창부수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첫날인 내일 여야는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과 추경안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이번 임시국회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4.3 보궐선거 이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다시 보수 통합론이 나왔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걸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한애국당을 언급한 겁니다.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깊어지면서 보수 재편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대한애국당 후보가 한 0.8% 가져간 게 너무 아쉽죠. 그게 저희한테만 왔어도 사실은 이번에 창원 성산도 이길 수 있었어요.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여영국 정의당 후보에게 504표 차이로 졌습니다. 보수 후보가 단일화돼 진순정 대한애국당 후보가 얻은 838표를 한국당이 가져왔으면 승부가 바뀌었을 거란 계산입니다. 우파는 통합해야지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 이후 바른미래당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도 보수 재편의 또 다른 배경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창원에 한 달가량 머물며 총력 지원했지만 이재환 후보는 3.57% 득표에 그쳐 4위에 머물렀습니다. 중간고사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 상태로 수권 불가능합니다. 공개적으로 분당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갈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과 뭔가 할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 수시로 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야기라 의미가 좀 달라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결실이 없었지만 정상 간의 대화는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행사장에서 연단에 오릅니다. 그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무언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when I first came in. 정상 간의 대화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그만둔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바른 합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How to walk from the one deal. Was it going to be a right deal? But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자신이 주장한 빅딜, 즉 일괄 타결 방식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모든 핵시설과 생화학 무기까지 해체하는 빅딜 방식의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혀왔습니다. 같은 날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도 성명을 내고 북미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서울 용산의 옛 유엔 사령부 땅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오염물질이 또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이미 29억 원을 들여서 한 차례 정화 작업을 했는데 추가로 136억 원을 또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공원이 들어설 부지 옆에 유엔 사령부가 있었던 땅입니다. 2016년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넘어갔습니다. 이듬해 민간 건설사가 사서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이 땅에서 주거지역 기준치를 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전체 부지 절반 넘는 면적이 유해 기름 성분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와 불소로 오염됐습니다. 오염된 면적만 축구장 4개와 맞먹습니다. 오염된 지점들은 예전에 미군이 차량 정비소와 기름 저장 탱크를 뒀던 곳입니다. 용산구청은 LH의 정화 작업을 명령했습니다. 취재 결과 정화 작업에 약 136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2006년 반환받기 전에도 유해 기름 성분이 발견돼 국방부가 29억 원을 들여 캠프그레이와 함께 정화 작업을 했는데 136억 원을 또 쓰게 된 겁니다. LH 측은 워낙 큰 비용이라 국방부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라면서도 미군과는 정화비 협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소파 개정을 하든지 혹은 방위비 분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오염 토양의 문제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군 측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한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죠. 브라질에서도 한 선박이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적어도 5명이 실종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해외여행 트렌드도 바꾸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원래 여행객들 사이에선 한 달 살기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대기오염 수준이 요즘 최악이라 한 달은커녕 아예 관광객 발길을 끊기고 있습니다. 대신 북유럽 같은 공기가 맑은 곳으로 여행객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옛 사원과 야시장으로 유명한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시내는 물론 산도 들도 희뿌연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소방차가 물대포를 뿌려보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대기오염 탓에 치앙마이 등 북부 지역의 호텔 예약률이 지난해 대비 60%로 뚝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기의 먼지 수준은 최근 10년 내 최악이라며 5월까지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주춤한 건 타지마할이 있는 인도 아그라와 베트남 하노이, 터키 앙카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지역의 여행 사이트엔 눈이 따가울 정도다, 숨이 막혔다는 글들도 눈에 띕니다. 이달 들어 대부분 대기질 지수가 경고 수준인 150 안팎입니다. 대신 청정 지역으로 소문이 난 나라들에 대해선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여행업계는 발칸반도 일부 국가와 북유럽, 오세아니아 등에 대한 예약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기 오염이 해외 관광지 인기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눈앞에서 가족의 죽음을 보고 온 마을이 불탈 때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들인데요. 이들이 가족을 살해한 사람으로 지목한 건 다름 아닌 한국군입니다. 최근 한국당을 밟고 정부의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렀지만 잊지 못했습니다. 어린 동생이 죽어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고 Còn thằng em 5 tuổi tôi thì mới vừa ra dần nước là bị bén toát miệng, má thở phì phò. 어머니는 생사조차 알기 힘들었습니다. Thì tôi đi quanh quẩn trong đó tôi cứ kêu mẹ ơi tìm mẹ tôi mà tôi kêu miết mà chẳng thấy mẹ tôi đâu. Tới 1 tháng trời, hơn 1 tháng trời mới cho tôi mới cho biết là mẹ tôi đã mất thì 총성과 폭탄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참담한 기억을 꺼내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베트남과 닮은 한국의 아픔을 보며 공감하고 위로도 받았지만 가장 원하는 건 사과입니다. 진상조사를 바라는 피해자 100여 명의 마음을 담아 청원서도 제출했습니다. Bởi vì tôi năm nay đã trên 60 rồi, tôi không còn thời gian nhiều nữa, cho nên tôi chỉ cầu mong là chính phủ Hàn Quốc hãy trả lời càng sớm càng tốt để cho tôi còn.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학살은 80건, 피해자는 약 9천여 명. 반세기가 지났지만 누구도 우리 대통령과 마주 앉진 못했습니다. Thì lúc đó tôi có nói rằng ngay mẹ tôi chết thì tôi nói rằng tại sao những người lính Hàn đó không giết luôn tôi đi để tôi theo mẹ tôi tôi phải đỡ vỡ phần nồ và đỡ sống bơ vơ. Cô vẫn nói là các ông hãy xin lỗi chúng tôi bởi vì nói với tôi một lời xin lỗi để cho tôi nguôi ngoai đi cái bất hạnh trong cuộc đời của tôi. JTBC 하혜빈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근처 상가에서 불이 나 양방향 열차가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불길은 약 20분 만에 잡혔지만 연기가 여간으로 들어와서 일부 승객들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대표 A씨가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업주 10명 정도에게 자신의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부장말이 법이라며 강요를 하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다가 해임된 공공기관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비정규직을 괴롭힌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라 하더라도 분반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이 보험료를 줄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도 유효하다며 보험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현대해상은 뱃속 아기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들어놨던 부모가 분반 과정에서 아이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문수의 불장난. 예, 김문수, 우리가 아는 그 정치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정치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냐? 자, 촛불 정부인 이번 정부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다. 촛불을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조롱에 가까운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비하인드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며칠간 전 국민은 가슴을 졸이면서 산불이 꺼지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좀 지나치게 이제 산불을 정쟁의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은 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하인드 뉴스에서 전달을 해드렸었죠. 민경욱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왜 이렇게 지금 불이 많이 나느냐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를 했습니다. 예. 자, 오늘 김문수 전 지사가 얘기했었을 때 보시면 자, 촛불을 좋아하더니 온 나라의 산불이다라고 썼는데 이 모두가 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불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프레임들을 깔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불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자, 좀 찾아봤더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거가 없습니다. 자, 산림청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의 산불 발생 건수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참고로 2018년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17년까지가 최신 자료입니다. 예.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뭔가 경향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좀 들쭉날쭉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과거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뭐 많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물론 보시는 것처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가장 많은 700여 건에 가까운 산불이 나긴 했지만 예. 이건 역시 월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 1월부터 4월까지 조기 대선 이전에 황교안 대통령 대행 체제였을 때 산불이 좀 더 많이 났기 때문에 예. 이 통계만 보실 때는 현 정부에서 불이 많이 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예.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성대 기자가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본 셈이군요. 야, 뭐 지난해 통계도 나오면 이제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산불이 증가됐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한국당 일각에서는 이번 산불이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뭔가 정치 공세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 오늘 김문수 전 지사의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자, 강원도뿐만 아니라 나의 고향 경북 영천에서도 제 평생 처음으로 산불 보도가 됐다. 자, 그동안 어떤 산불이 났다라는 얘기죠. 이 역시 현 정부 들어서 산불이 증가했다는 일종의 프레임을 좀 강화하려는 근거로 보이는데 자, 하지만 좀 찾아보시면 자, 지난해 경북 영천에서 산불, 그 전년도도 산불, 좀 더 멀리 가시면 2010년, 2009년 자, 김문수 전 지사가 여당 시절이었던 시절에도 이렇게 산불이 나왔습니다. 예. 참고로 지난해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시도별로 산불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 1위부터 쭉 나오는데 9위가 경북 영천, 김문수 전 지사의 고향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산불도 자주 나고 피해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 내 고향에서 산불이 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예. 아니면 그동안 고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제 산불이 지나가 끝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는 각 당이 어떤 정쟁을 멈추자 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산불이 다 지나가 돼서 나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누가 소방관을 붙잡았나? 예, 지금 뭐 전국적으로 소방관들이 영웅으로 이제 떠오른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가 붙잡았습니까? 네, 이야기에 뭐냐면 일단 그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이런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을 끈 다음에 전국 각지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게시판에 소방관님들 고생했습니다라는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은 교통 정보가 나오는 요 전광판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글자를 넣은 거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소방관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의 국가공무원직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 직전에 확인해봤더니 15만 명 이상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5만 명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예. 자, 이 소방관 처우 개선도 목적이지만 뭐 이번처럼 큰 전국 단위의 어떤 불이 났을 때, 큰 불이 났을 때 기민하게 효율적으로 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엊그제였죠. 그 산불 났을 때 가장 국민들의 감동했던 이 장면이 있죠. 자, 속초로 향하는 뭐 영웅들이라는 이 CCTV 장면이었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지방직이라서 이렇게 전국에서 차출을 하려면 지자체장들에게 일일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문호 소방청장이 일일이 이렇게 감사한다까지 이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인데. 아, 시도지사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소방관들에도 감사를 하고. 예.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방직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화재 대응이 좀 늦을 수도 있고 또 조직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일부 지자체장들이 어떤 좀 불필요한 군기잡기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자, 대표적인 논란 한번 듣고 가시죠.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선생님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 전화로 전화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예,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또 등장을 했군요. 이게 그 당시에 왜 지자체장이 소방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런 일이 있었을까 했었는데 지방직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군요. 예, 국가직이 되면 뭐 이런 일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야 쟁점 법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였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나온 보도로는 그때 정족수가 미달됐다고 나왔었는데 당시 한국당이 급제동을 걸었다는 게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통과되기 직전이었는데 자유한국당 한 의원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일단 보류하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날 소방과 국가직과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었죠. 아, 왜 보류를 했다는 겁니까? 일단 이재정 의원의 말로는 당시 한국당의 원내 전략상이 아니겠느냐, 전략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설명을 했는데 좀 들어보려고 윤재욱 의원한테 좀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연결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 계기로 뭐 국가직 전환이 왜 필요할지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지방의 하늘은 달랐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 곳곳에선 빗줄기가 쏟아졌고 미세먼지 수준도 나빴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의 독일 마을. 뿌연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도로 위로 물이 흥건하게 흘러내립니다. 제주 해안가에도 먹구름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대기 윗부분에서 강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남부지방과 달리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20.3도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도 20도에 가까운 포근한 날씨였고 미세먼지 농도도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내일 미세먼지의 경우 제주 지역은 나쁨, 나머지는 보통 수준일 전망입니다. 다만 일부 남부지방에선 대기 정체로 남아있던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쳐 오전에 잠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쳐도 건조함이 이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이번 강원 산불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긴 주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복구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희망 잃지 않고 한 걸음씩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